Three, two, one. 민월련의 미디어 탈곡기 886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월련의 홍보 콘텐츠 팀 활동가 김나래입니다. 방송 담당 공시영입니다. 꾸벅. 네. 오늘 공시영 활동가와 이야기를 나눌 주제는 뒷광고예요. 이게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유튜브 뒷광고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이게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살짝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유튜버들이 특정 업체로부터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유튜브에 업로드할 콘텐츠를 제작하고 나서 이거에 유료 광고다라는 이제 고지를 하지 않은 것들을 뒷광고라고 하는데요. 이게 주로 내가 내 돈 주고 사서 리뷰하는 콘텐츠다라고 했는데 실상은 이제 시청자들에게 말하지 않은 광고였다는 건데요. 근데 공시영 활동가가 쓴 모니터 보고서는 유튜브 뒷광고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게 방송계 뒷광고 문제였습니다. 전 솔직히 드라마나 예능에 있는 PPL 뭐 그런 협찬 문제는 알고 있었는데 뒷광고가 뭔지 좀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방송계 뒷광고가 뭔지 좀 설명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홈쇼핑 연계 편성이라는 문제가 옛날부터 있었는데 이번에 유튜브 뒷광고 논란이 터졌잖아요. 네네. 근데 개념상으로만 따지면 이 뒷광고랑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이거를 방송계 뒷광고라고 새로 물들어제 노자오라고 별칭을 지으신 거군요. 네, 마침 저희가 그 7월 중순에 네. 그 회원 모임, 그 방송 회원 모임에서 네. 방송 모니터 회원 모임에서 그 정보공개 청구를 받아놓은 게 있었어요. 아, 네. 그래서 이거를 방송 모니터 회원 모임에서 쓰려고 그 준비를 하던 중이었는데 마침 이게 터져가지고 지금 써야겠다. 그래서 사무처에서 쓰게 된 거고요. 네네. 근데 방금 말씀하신 정보공개 청구를 받아놨다 하는 거는 이 방송계의 연계 편성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를 받아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이번에 방통위에서 네. 그 올해 초에 이 연계 편성 모니터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재승인 심사에 반영을 할 자료로 쓰겠다. 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 자료를 모니터가 끝나고도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건 예전에도 그랬어요. 예전에도 그랬기 때문에 네네. 뭐 새로운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방송분과 뭐 회원 모임에서 같이 정보공개 청구 그 방송계 연계 편성 문제를 가지고 다뤄보려고 했는데 마침 유튜브 뒷광고가 터져서 지금 빠르게 모니터 보고서를 써야겠다 하고 쓰셨다 이렇게 제가 이해도 될까요? 네, 그러니까 회원 모임에서도 이런 거 하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네, 갑자기 홍보 타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공시영 활동가가 이게 방송계 뒷광고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실제적인 명칭은 연계 편성이다 라고 설명을 해줬고 정보공개 청구를 미리 받아놨었기 때문에 뭐 이번에 유튜브 뒷광고 문제가 터지면서 모니터 보고서를 쓰게 됐다 되게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그런데 저는 이 연계 편성이라는 것 자체를 솔직히 저는 분명 저널리즘 공부했는데 기억을 못했어가지고 이 홈쇼핑과 연계 편성한다라는 거를 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연계 편성이라는 게 그렇게 그 공식 용어로 하면 좀 어렵지만 네네.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아시는 그런 행태입니다. 네. 그 아침 시간에 건강 프로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저 생활정보 네. 프로그램 그런 거요? 네, 주부들 보라고 이제 그 주로 하는 건데 건강 프로에서 의사 패널 몇 명 전문가로 이제 모셔놓고 알죠. 건강식품에 대해서 평가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 건강식품 이걸 많이 먹으면 몸에 좋다는 식으로 이제 전문가들 입장에서도 그게 맞다는 식으로 이제 방송을 하는 건데
근데 홈쇼핑으로 채널을 넘겨보면은 그게 그 제품이 그대로 홈쇼핑에서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 프로 보다가 홈쇼핑으로 채널 넘기면은 그게 나오니까 이거 사라. 약간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는 게 홈쇼핑 연계 편성입니다. 이렇게 또 연계 편성이라는 단어로 듣다가 이제 어떤 건지 사례를 좀 들으니까 확 와닿는데, 예를 들자면 그런 거잖아요. 뭐 생활정보 프로그램 예를 들면 엄지왕, 뭐 동치미, 모닝와이드 이런 좋은 아침 이런 프로그램. 네네, 그런 프로그램에서 뭔가 의사들이랑 나와서 요즘에는 뭐 이 제품을 뭐 갈아 드시면 참 좋습니다. 이 야채가 요즘에는 가장 뭐 다이어트에 뜨는 식품이죠. 이러고 소개를 해서 그걸 시청자들이 보고 아 그렇구나 하고 채널을 돌리면 홈쇼핑에서 그거를 판매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뭔가 구매로까지 연결이 된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좀 괘씸해요. 저는 솔직히 사례를 들으니까. 왜냐면 저희 엄마도 그거에 좀 당한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엄마가 따라가지고 뭔가 건강 주스 가끔 이런 거 갈아주고 하면 어디서 봤어? 이러면 TV에서 봤는데 팔더라 이러고 구매를 해주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뭐 저는 저희 엄마뿐만 아니라 이런 시청자분들, 그런 시민분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이게 다른 데도 아니고 무려 방송에서 이게 굉장히 공인되게 뭔가 인정을 해준 거를 또 홈쇼핑에서 판매하니까 구매까지 가게 된다. 이렇게 생각이 전 들거든요. 특히 현직 의사들까지 그렇게 말하니까 더 잘 믿겠죠. 그쵸. 뭐 그런 분들이 나와서 얘기해주니까 더 믿기 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공시영활동가가 앞에서 살짝 설명해준 것처럼 이거를 미리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공개 청구를 받아가지고 이게 방송계 뒷광고, 이 연계 편성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해봤다고요. 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받은 저희 정보공개 청구에서 받은 자료를 그대로 좀 말씀을 드리면, 네네. 이번 모니터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석 달간 진행이 됐고요. KBS는 일단 연계 편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고, SBS, MBC, TV조선, 채널A, MBN, JTBC 6개 방송사에서 연계 편성한 횟수가 423회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방송사 평균으로 치면 70회 정도 한 거죠. 3달 동안. 그것도 모르고 또 좋다고 그거 보고 저는 또 저희 어머니는 구매를 하시고 그랬던 건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쵸. 방송사별로 따지면 SBS가 제일 많았어요. SBS에서 좋은 아침, 모닝와이드, 생방송 투데이 등 5개 프로그램에서 총 127회 해가지고 가장 많았고요. 다음으로는 MBN 특집 다큐나 엄지제왕, 청기누설 등 4개 프로그램에서 105회 한 걸로 해서 2위를 차지를 했고요. TV조선이 5개 프로그램에서 80회, MBC가 3개 프로그램에서 49회, JTBC가 4개 프로그램에서 37회, 채널A는 3개 프로그램에서 25회를 각각 연계 편성한 걸로 나왔습니다. 네, 엄청 많은 숫자인데 이거를 미처 모르고 몰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따가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시청자들은, 방송 많이 보는 시청자들은 다 알거든요, 이거. 그래요? 저는 제가 애초에 생활정보 프로그램을 좀 잘 챙겨보지 않는 스타일이라서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를 정말 뭐랄까요? 순수하게 그냥 봤을 수도 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순수하게 시청을 했는데 마침 홈쇼핑에서도 이 물건을 판매하네? 이러고 구매를 하셨을 수도 있고, 근데 뭐 굳이 순수하게 그냥 믿지 않으셨다고 할지언정 방송에서 그렇게 이게 좋아요 하면서 뭔가 굉장히 신뢰할 만한 인물들을 데려다 놓고서 홍보를 해주고 그게 광고가 아니라고 숨기고서 그걸 또 판매하는 건 좀 분명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실제로도 이게 불법 소지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자세한 얘기 조금 더 뒤에 가서 하고요. 어쨌거나 지금 공시영 활동가가 이야기해준 거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의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2018년도에도 2번의 실태조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연계 편성이 미디어 오늘의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알려졌다고 하니 좀 눈치 보고 줄어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지금 방금 말한 어떤 횟수가 실제로 2018년도에 비하면은 좀 줄어든 게 아닐까? 이런 기대도 살짝 해보는데요. 어떤가요? 뭐 과거하고 비교해서 이번 3번째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좀 연계 편성이 줄어들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여전히 눈치도 안 보고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줄지 않았고요. 네, 2018년부터 지금까지 3번 연계 편성 실태조사를 했거든요. 이제 2018년부터 매년 조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예전 자료들을 다 찾아서 이거를 약간 비교를 해봤어요.
그 모니터 기간이 각각 다르니까 월한산을 해서 비교를 했거든요. 네네. 그랬더니 SBS는 작년 그 2018년에 한 처음 조사에서는 지상파를 안 했다는 점 좀 감안을 해서 봐야 되는데 SBS는 작년에 비해서 2배 가까이 는 거예요. 이게 127회라는 결과가 월한산으로 해서 2배 가까이 는 거고요. 네네. MBC도 2배 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종편에선 좀 줄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상파는 늘고 종편은 좀 줄었다. 세 번째 실태 조사를 보니. 네, 근데 종편도 이제 그 17년에 한 조사에 비해서 18년엔 늘었었고요. 네네. 네, 19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좀 줄었던 건데 네. 이게 약간 재승인을 앞두고 있어서 좀 몸을 사린다? 네, 몸살인 결과가 아닌가? 이게 저희들의 평가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좀 의문이 드는 게 왜 첫 번째 실태조사를 한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실태조사를 시작한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왜 두 번째, 세 번째가 가도 눈치를 특히 지상파 같은 경우에는 안 보는지 모르겠어요. 실태조사는 처음에 왜 시작한 거였죠? 우선 시간을 2015년으로 좀 돌려봐야 되는데 네네. 그때 MBN이 과징금을 2억 4천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연계 편성으로. 전에 한번 저희 얘기했었죠. 네. MBN 재승인 취소까지 가야 된다 얘기할 때 잠깐 얘기해줬던 것 같아요. 네, 그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 과징금을 2억 4천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로 2017년 재승인 때 이걸로 좀 문제가 됐었는데 왜 우리나라에서 과징금 2억 4천이면 되게 센 거거든요. 네네. 삼성처럼 악랄하게 노조 탄압해도 다 풀려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징금 2억 4천이면 센 건데 MBN에게 이런 제재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명백하게 물증이 나왔기 때문이었어요. 네. 이 방송사 광고는 방송사가 직접 광고를 받는 게 아니라 미디어랩이라는 대행사가 있거든요. 네네. 광고 대행사가 있는데 이 미디어랩에서 홈쇼핑과 연계 편성을 위해서 방송 시간을 거래한 내부 문건이 이제 유출이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사건이 결정적으로 물증이 있어가지고 네. 불법 광고다 해서 과징금을 맞은 거예요. 그럼 방송사들이 이제 연계 편성을 안 해야 되잖아요. 네. 안 해야 되는데 계약서를 음성화하는 방식으로 여기 대응합니다. 아, 연계 편성을 없애진 않고 네. 몰래 하는 방식으로 오히려 음성화를 했다. 방통위가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되게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네. 방통 입장을 약간 제가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 방통위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없다.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지켜보고 있다가 재승인 심사에 반영하겠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또.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우리가 너네를 뭔가 처벌하기에는 애매해서 지켜만 보고 있는데 언젠가는 지금 실태조사한 것들을 한꺼번에 너희한테 뭔가 문제를 물을 거야, 이 느낌인 거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됐냐 하면은 네. 아까 방송사가 계약서를 음성화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이게 어떤 방식이냐면 광고 대행사가 홈쇼핑에 계약을 해요. 네. 그리고 그 방송사에다가 계약을 따로 해요. 그러니까 연계 편성 제품이 포함된 방송 시간을 방송사들이 알아서 조절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의 돈을 더 받는 거죠. 저 중간에 이해가 안 갔던 게 그럼 미디어랩 같은 데서 방송사랑도 광고를 하고 그 미디어랩은 홈쇼핑 회사랑도 계약을 해가지고 막상 방송사랑 홈쇼핑이랑 직접 계약을 한 게 없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방송사랑 홈쇼핑이랑 연계 편성이란 이름으로 쓴 계약서가 없으니까 증거가 없는 거죠. 그러면 연계 편성은 이제 맞는데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통위가 제재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되게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되게 괘씸하잖아요. 누가 봐도 지금 너무 물증은 당장이 없지만 심증이 너무 확실한데 이렇게 되는 거 굉장히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뭐 지금 얘기해 주신 걸 들어보면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연계 편성은 분명히 소비자이자 시청자 기만한다는 생각이 저는 계속해서 앞에서도 계속 들었단 말이에요. 돈 받고 이게 좋은 말을 해주면서 이제 광고를 한 거면 유튜브처럼 유료 광고다 이렇게 표기를 해야지. 그러고 나서도 시청자가 알지만 내가 광고인 건 아는데 지금 보니까 이 상품이 되게 괜찮은 것 같아, 한번 해보고 싶어 라고 해서 구매를 하는 거랑 광고라는 말이 아예 없이 그냥 모두 이제 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의사진들 아니면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거 굉장히 좋으니까 한번 써보세요 라고 은근슬쩍 광고가 아닌 척하고 이야기하는 거랑 굉장히 갭이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네. 그런데
근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런 실태 조사를 하는 만큼 그냥 우리가 일단 지켜볼 거고 당장 처벌은 없어 이렇게 하는 거면 지금 그러니까 계속 실태 조사를 해도 뭔가 지상파라든지 종편 프로그램들이라든지 눈치를 보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음성화된 연계 편성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동안 처벌을 받아온 방송사가 없다. 그리고 앞으로도 처벌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제가 이 보고서를 쓸 때 넣은 말이 이번 유튜브 뒷광고 논란에서 보듯이 연계 편성은 과징금 부과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히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과도하게 훼손을 하고 네. 선택권을 제한해서 방송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제가 보고서에 썼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거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해도 네. 지금 유튜버들이 문제된 그렇게 막 문제돼가지고 사과 방송하는 게 이게 법적으로 뭔가 제재받아서 사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네, 시청자들이 문제 제기하니까 사과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이거를 문제라고 생각하고 방송사에 적극적으로 따지면은 방송사들도 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네, 근데 이거를 자꾸 과징금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문제로 접근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또 막 규제만 또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을 좋은 일만 시켜주는 거죠. 또 새로운 규제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어쨌거나 시민들이 좀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렇게 제가 좀 이해를 해도 될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 보고서를 쓰고 나서 여러 군데서 반응들을 좀 찾아봤거든요. 네네. 뭐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라든가 아니면은 네이버에 올라온 기사라든가 이런 거에서 반응들을 좀 찾아봤는데 가장 많이 본 댓글이 이거 다 알고 있었는데 왜 이제야 이러냐 이런 거였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너무 순진했네. 저는 진짜 몰랐어. 안 봐서 몰랐던 것 같아. 네, 저희가 방통위에 이제 방송사 재승인 관련해서 이 문제를 좀 접근을 하다 보니까 네네. 내부 자료들을 좀 인용을 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편인데 저희뿐만이 아니라 방송을 많이 보는 시청자라면 이 문제는 느낌상 아는 문제라는 거죠. 그냥 다들 알았는데 그냥 눈 감고 넘어왔던 그냥 묵인돼 왔던 누가 봐도 광고인 거죠. 그러니까 아침 프로에서 몸에 좋다고 하는데 홈쇼핑 틀어보면 나오니까.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뭐냐면 방송사들이 암암리하는 광고 다양한 형태가 있잖아요. 네. PPL이 가장 대표적인 경우고. 그쵸. 근데 이게 그때 당시에만 좀 문제가 되고 하다 보니까 시청자들이 여기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방송사들이 원래 그런 광고들을 많이 하나 보다. 네. 이렇게 된 거죠. 이러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뒷광고 걸린 유튜버들은 시청자들이 막 댓글에서 즉각적인 반응이 오니까 막 사과를 하고 그러는데 방송사들은 그냥 입 닫고 있는 겁니다. 봉시영 활동가 얘기를 들어보면서 제가 좀 생각이 들었던 거는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에서 PPL하고 협찬으로 뒤범벅돼서 눈살 찌푸리는 경우 되게 많아요. 왜 저 생각해보면은 꼭 그런 거 있잖아요. 방송에서 드라마들이 마지막에 PPL 그동안 협찬 받았던 거를 사용을 안 해가지고 갑자기 막 휘몰아치면서 PPL 타임을 가진다든지 그래서 네. 우스꽝스럽게 됐던 드라마들도 있고 최근에 예능은 그걸 아예 희화화 해가지고 야 우리 광고비 받게 일단 마셔 이렇게 하는 장면들도 있긴 한데 그게 눈살이 찌푸려지는 것과 별개로요. 지금 오늘 저희가 다뤘던 교양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광고가 아닌 척 내보내고 있었다는 게 뭔가 네이버 댓글에서는 다 알고 있었는데 왜 이래? 라고 하지만 저는 조금 충격적이었어요. 순진하게 안 봐가지고. 그러니까 요즘은 방송을 아예 안 보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겠다 싶습니다. 절 보고 이해해 주셨어요. 여튼 네, 2018년에 이 사실이 알려지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실태 조사도 하고 있다는 것도 저는 몰랐었어서 듣고서 굉장히 놀라웠는데 막상 이게 그렇게 시민들에게 알려줘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유튜브 뒷광고가 떠들썩한 거하고 좀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이유에서 이런 차이가 있는 걸까요? 네, 이제 유튜버들은 시청자들과의 심리적 거리가 되게 가깝잖아요. 그쵸. 맨날 댓글 달고 거기에 하트도 눌러주고 하니까.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시청자들과의 반응에 즉각 대답을 해주고 시청자들도 네. 반응 많이 하고 이게 유튜브의 강점이기도 한데 이럴 때는 이제 유튜버들이 되게 압박을 많이 받는 거죠. 네네.
약간 도덕적이지 못한 행위들을 하면 압박을 많이 받고 그러면 사과를 좀 하는데 방송사들은 그런 피드백이 거의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방송사 유튜버들에 비해서는 방송사들이 상대적으로 조용하고 그리고 또 언론들이 유튜버들의 뒷광고 문제를 이번에 아무래도 이슈가 크게 됐으니까 네, 다뤘죠. 많이 다뤘잖아요. 근데 정작 자기들 뒷광고 문제는 잘 안 다뤄요. 안 다루죠. 네, 잘 다루고 말고가 아니라 안 다루죠. 네, 웬만하면 하고 싶지 않겠죠. 왜냐하면 그쵸. 자기 돈줄인데. 그쵸. 그래서 잘 안 알려지는 거 아닌가 합니다. 이게 유튜브 뒷광고 문제로 굉장히 뭐 뉴스도 그렇고 아니면 신문 보도도 그렇고 굉장히 떠들썩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방송계가 역시나 관행적으로 자기들의 어떤 잘못은 가려주고 계속해서 진행해오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시청자들도 저처럼 몰랐던 사람들도 있지만 알았어도 그거 뭐 다들 그래 왔잖아 하고 좀 유야무야 넘어갔던 그런 흐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쟤들은 원래 그런 놈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으면은 문제가 있는 것도 안 바뀌는 거고 네. 일단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지적을 해줘야 바뀌는 거죠. 네. 오늘은 유튜브 뒷광고보다 심각했던 방송계 뒷광고를 공시영 활동가와 함께 다뤄보았습니다. 이게 실은 저는 일명 방송계 뒷광고인 이 연계 편성 문제는 잘 몰랐었고 유튜브 뒷광고만 알았었는데 유튜브 뒷광고 사태를 보면서 좀 느꼈던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애초에 뭐 광고 자체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유튜버들이 뭐 재조명을 받는 기회가 되기도 했고 또 아니면 이번 사태에서 그래도 굉장히 진심으로 시청자들에게 사과를 하는 유튜버들도 있었고 심지어 뭔가 뒷광고에 그렇게 크게 뭔가 조직적으로 했던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뭔가 정말 죄송한 마음에 그냥 은퇴를 하고 유튜브를 떠나는 분들도 있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성의 목소리를 내는 모습을 어쨌거나 뭔가 안 좋은 사건이었지만 그걸 통해서 보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에 비해서 방송사는 관심이 적다고 또는 유튜버처럼 은퇴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 있다 보니 아무렇지 않게 뒷광고를 해올 수 있었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고요. 이 공시영 활동가가 오늘 이제 방송에서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모니터 보고서를 보면 좀 그런 대목이 있어요. 주목도가 높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방송계 뒷광고에 대해서 주목도가 높지 않다는 거를 방송국들은 굉장히 다행스러워할 수도 있겠지만 다행스러워할 게 아니라 오히려 두려워해야 한다. 왜냐면 그만큼 방송계에 뭔가 신뢰도 없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그렇죠. 네, 좀 그런 지점에서 깨달음이 있기, 방송사가 그런 깨달음이 있길 한번 바라보는 마음이고요. 또 뭐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없어요. 이미 다 해주셔가지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댓글 읽고 마무리 좀 해볼게요. 오늘은 집중호우 재난도 수어 통역 보도는 제로였다 방송에 대해서 좀 댓글을 읽어볼까 해요. 이거는 공시영 활동가가 아니라 임동준 활동가죠. 임동준 활동가랑 같이 이번 집중호우 기간에도 뭔가 재난 보도 관련해서 보도는 많았지만 막상 농인들을 위한 수어 통역은 없었다라는 지점을 저희가 짚어보았는데요. 여기서 설날킴님 거 한번 읽어봐 드릴까요? 네, 설날킴님. 요즘 코로나며 수해 때문에 뉴스를 챙겨보고 있지만 전혀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라고 네. 하셨어요. 네, 그래서 방송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온전히 전체 방송에 수어 통역을 하는 것이 어렵다면 적어도 재난 관련 소식을 전할 때만큼은 수어 통역 화면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덧붙여서 설날김님이 또 얘기도 해주셨는데 지상파 3사는 9월 중으로 수어 통역을 제공한다고 발표했던데 더 많은 방송사에서 수어 통역을 기본적으로 제공했으면 합니다. 오늘도 영상 잘 봤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나가고 나서 며칠 안 돼가지고 바로 KBS뿐만 아니라 MBC랑 SBS도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굉장히 다행스럽고 반가운 소식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강라영님은 김원경님 이제 방송 안 하시나요? 하셨는데 네.
이제 저희 대표님 사임하셔가지고 방송 같이 진행 안 했고 제가 대신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그 대전 MBC 성차별 문제 다룰 때 마지막 인사를 김원경 대표님이 다 하시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아직 부족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미날련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